함양 청계서원에서는 해후 500 타경 천비 정신을 담다 행사의 일환으로 포럼예술단 주최로 선비들의 풍류 공연 한마당 마지막 순서가 2025년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함양군 수동면 청계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첫 순서로 김윤수 성균관 부원장은 선비 인문학 콘서트 두 번째 순서에서 타경과 단종 이야기에서 청계서원은 타경 김일손 선생을 모시는 곳으로 바로 옆에는 일두 선생을 모시는 남계서원이 있고 수동면 소재지에는 회헌 임대동 선생을 모시는 화산서원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고을에 서원이 즐비한 것은 학문적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면서 성종 때 춘추관의 사관이 되어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세조를 비난한 목적으로 사초에 실었고 단종의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였는데 이 사실이 국문 도중에 드러나 처형된다고 말하였다. 아쉽게도 시간이 촉박하여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할 말은 많고 말은 빨라지기만 하였다. 타경 김일손 선생은 1464년 세조 10년 경상북도 청도군 상북면 웅계동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용인 이씨의 꿈에 새 용마를 보고 새 아들을 낳아 아들의 이름을 모두 마변이 있는 글자를 넣어서 각각 준손, 기손, 일손이라 하였다. 이어서 화선무로 화선무는 허튼가락의 음악에 맞추어 추는 입춤이며 기본춤을 바탕으로 짜여진 즉흥적인 춤으로 꽃무늬 부채를 들고 추는 춤으로 1978년 이미조 선생이 처음으로 전통 춤사위를 엮어서 만든 전통춤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포럼예술단 정인숙 단장이 선보였고 최형규 선생의 함양선비춤 민요 공연을 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국가유산청 서원향교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포럼예술단이 주최한 행사로 공연마당과 함께 체험마당으로 선비 인형 만들기, 선비 인생 문구 켈리 체험, 선비 육례 그림 학당, 한복 향주머니 만들기, 서원 속 차 한 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4월 26일과 5월 24일 공연마당이 열리고 체험마당으로는 5월 8일, 6월 5일, 6월 19일 진행되었으며 5월 8일과 6월 19일 선비 인문학 콘서트로 김윤수 성균관 부원장이 타경과 단종 이야기를 함께 열었다. 시작할 건데 오늘 첫 순서로는 김인수 회장님의 인문학 강좌입니다. 그래서 타경 선생님과 단종 임금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잘 오늘 여기 청계서원의 저 뒤에 제향되어 있는 분이 타경 김일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김일선 선생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재미없는 강연을 들으러 오시고 제 강연은 재미없지만 나머지 축제는 재밌을 겁니다. 잠깐만 참으시면 이제 고진감래하고 단 축제가 올 거니까는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자리가 청계서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청계서원에서 저 왼쪽에 제가 앉아있는 왼쪽으로 보면은 이제 남계서원이고 남계서원에는 우리 동방 5년이시고 문묘 18년이신 일두 전해찬 선생
여기 모셔진 타경 김일선 선생하고는 친구지간입니다. 14살은 나이가 어리지만. 그 다음에 저기 남계서원에서 저 동쪽으로, 이쪽에서 남쪽이죠. 남쪽으로 더 가면은 수동면 화산리에 화산서원이 있습니다. 그 화산서원은 일도와 타경과 친구로서 같이 지리산을 유람하신 임대동 선생, 회헌 임대동 선생이라고, 회헌 선생은 저기 지리산 회동, 유림면 회동에 사셨는데, 소주리 회동. 그분을 모신 서원이 수동면에 있는 화산서원인데, 화산서원에는 일도와 타경의 친구인 회헌 임대동 선생을 모시고, 남계서원 별묘에는 따로 모신 서원이 있습니다. 따로 모신 별묘라는 사당에는 일도 선생의 친구분이신 네개 유호인 선생, 그 다음에 일도 서원에는 일도 정인천 선생, 여기 청계서원은 타경 김일선 선생, 여기서 또 북쪽으로 한참 가면은 수동명 그 효리마을이 있습니다. 효리마을에는 또 구천서원이 있는데, 구천서원에는 일도와 타경의 친구이신 남계 표현말 선생. 그래서 이 수동면 저기 면소재지인 화산리부터 효리마을까지 회원 임대동, 네개 유호인, 타경 일도 정현창, 타경 김일선, 남계 표현말, 이 5명의 친구지간이 나란히 서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국의 어느 지방을 찾아가 봐도 일개 면에 이렇게 성현이 5분이 나란히 5개의 서원에 모셔진 거,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 실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함양이라는 동네가 좌안동 우해망으로 이제 선비의 고장이라고 일컫는데, 선비의 고장이라고 일컬을 자부심이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에 모셔진 선비들, 우리 유학자들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자기 집안 자랑하거나 자기 가문의 학문 역량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상의 문집이 있어야 되고 조상을 모시는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문집과 서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유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집과 서원을 편찬하는 일이 조선시대 모든 양반 가문들의 숙제였습니다. 엄청난 재력이 투자되는 거죠.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문집 한번 간행하는 것도 몇천만 원 옛날에 들었습니다. 지금도 문집 간행하는 거 좀 힘든데, 그 다음에 서원 건립하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옆에 있는 남계서원만 하더라도 서원 건립에 14년이 걸렸습니다. 이 함양, 거창, 안이, 산청, 이 많은 진주, 고을에서 십시일반 전부 다 기부금을 냈어도 그 돈이 모아둬도 이 강당 하나 세울 돈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10년을 기다려서 군수들이 계속 지원해가지고 결국은 13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사당을 세우고, 제일 먼저 강당을, 명성당이라는 강당을 세우고, 그 뒤로 사당을 세워서 이제 서원 구시를 했고, 그 뒤로 군수들이 와서 동제, 서제, 기숙사도 세워주고, 또 저 뒤에는 이제 전사청이라고 재관도 세워주고, 근대 1800년대 와서는 이 풍영로라는 물루도 세웠습니다. 물루 하나 세운 것도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그 대문을 헐고 다시 짓지 못하고 대문 위에다가 2층 누가 다락만 세워서 풍영로라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문집을 간행하고 서원을 건립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었고 가문의 위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함양군 수동면 이 한 개의 면 단위에 4개의 서원, 5개의 사당에 5명의 일도 친구들, 성현들이 다 모셔져 있다는 것은, 함양이 선비의 고장인데 수동은 선비의 고장 중에 최고 고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긍지를 가져도 좋을 신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도 선생하고 친하신데, 타경 김일선 선생이. 근데 이 서원은 일도 선생이 난임 현갑일 때, 일도 선생은 세자이신 연산군이 세자 시절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세자 시절의 스승이 저기 진주의 신당서원에 모셔진 진주선비
지족당 조지서 선생도 스승이었고 허침이라는 분도 스승이었고 4개의 유원 선생도 문학 스승으로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연산군도 시를 잘 짓습니다. 연산군이 시를 잘 짓는 것은 함양 출신 일두의 친구이신 4개의 유원 선생한테 시를 배워가지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고 시서와 3절로 일컬어지는 분인데 그분한테 시를 배웠기 때문에 연산군이 시를 잘 짓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시만 잘 지으면 안 되고 덕을 함양해야 되는데 덕은 함양 못하고 시만 잘 지어가지고 연산군이 폭군이 된 것입니다. 근데 덕을 함양하는 데는 일도 선생도 계시고 조지서 선생도 계시고 다 훌륭한 학자들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연산군의 심성을 고치진 못했어요. 연산군은 타고난 포악한 이 성격을 가졌어요. 사이코패스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9살 때 성종대왕이 후원에다가 뒷뜰에다가 사슴을 길렀는데 사슴을 이뻐하니까 연산군이 질투해가지고 화살을 쏘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벌써 싹수가 노란 거죠. 그래서 이제 손정승이라는 분이 술 취한 척하면서 성종대왕한테 도자를 어루만지면서 이 옥자가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성종대왕도 그 뜻을 아시고 나도 세자가 포악한 건 알지만은 그래도 세자는 적장자 적통의 장자 맞아들이니까 왕위를 물려줘야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얘기하면서 지나갔는데 이 조선시대 때는 택현설과 적장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왕은 적장자가 되어야 된다. 적장자라는 건 뭐냐? 옛날에는 양반과 첩이, 양반들은 반드시 아내와 첩이 있는데, 처첩이 있는데 아내한테 나오는 것은 적자고 첩한테 나오는 것은 서자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라는 것은 또 맏아들이어야 되는 거죠. 둘째, 셋째는 왕이 되면 안 되고 맏아들이 무조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맏아들이 빨리 죽으면 뭐 둘째가 되는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맏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계속적으로 적장자가 계승이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태조 이성계 태조대왕이 나중에 대한제국 때 이제 추전해서 태조 황제가 됐는데 태조 황제 이성계는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적장자한테 물려주는 적장자가 안 돼가지고 정종대왕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태종대왕이 왕이 됐어요. 정종대왕이라는 것은 적장자도 아니고 태종대왕도 5째 아들이니까 그렇고 적장자가 아닙니다. 근데 태종대왕은 이제 자기가 바로 왕이 되긴 그러니까 세자를 죽이고 세자 방석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니까 좀 미안해서 세상 여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자기 형님인 정종대왕을 허수아비로 먼저 왕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차피 실권은 다 태종대왕이 있으니까 정종대왕이 왕으로 해보니까 완전히 허수아비로서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태종 동생아 네가 왕이 되라. 나는 이게 귀찮아서 못하겠다면서 물려주고 나갔어요. 그래서 태종대왕이 다시 왕이 되고 근데 태종대왕도 자기 적장자한테 물려주고 싶었는데 적장자가 누구예요? 유명한 양녕대군. 그 다음에 양녕대군 동생이 이제 효령대군 동생이 이제 충녕대군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근데 양녕대군은 이 양반도 성격이 호방하고 방탕하고 그래가지고 왕 위에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색 끼고 놀고 팔도 유람을 다니고 이런 성격이라서 맨날 궁궐에 갇혀가지고 지내는 거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왕노도 못하겠다. 둘째 네가 해라 그러니까 둘째도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아니요 형님 저는 왕노릇보다는 부처님 섬기는 게 더 좋습니다 하면 절에 가서 불경이나 외우려니다 하면서 또 사양했어요. 그러니까는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사양하니까 누가 갔어요? 셋째가 충녕대군 세종대왕한테 갔는데 원래 태종대왕은 자기 세종대왕한테 물려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백성도 잘 돌볼 수 있는 어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대왕이 됐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 됐어요. 첫째, 둘째 아들 적장자는 물러나고 이러니까는 세종대왕 다음에 문종대왕이 됐는데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고 문종대왕 다음이 이제 단종대왕이고 단종대왕 다음이 이제 세조대왕인데 이렇게 조선시대 적장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종대왕께서는 자기 윗대가 적장자가 계승이 안 되니까는 연산군을 어쩔 수 없이 적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대의 명분에 딱 맞으니까는
명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종대왕은 자기 아들 연산군이 성격이 포악하고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지만은 어쩔 수 없다. 적장자가 계승하는 원칙에 준수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물려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근심 걱정은 일치하는 법입니다. 단순히 신하 하나가 걱정하는 손정승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연산군은 반드시 사이코패스라서 정치를 잘못하고 나쁜 짓 할 거다.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의 우려대로 됐어요. 연산군이 정권을 진 다음에 초기에는 잘하는 척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무오사화 일으키고 갑자사화 일으키고 선비들은 수백 명을 다 학살하고 다 모든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박탈하고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피해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되게 마련인 거예요. 우려한 대로 된다 이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우려한 대로 된다. 우려하는 대로. 그래서 연산군이 그렇게 포악한 정권으로서 적장자를 고소하는 조선시대 종법 원칙에 의해서 왕을 시켜놨더니 결국은 제대로 왕노 못하고, 그래서 덕을 함양하는데 일도선생도 실패했고 조지서 선생도 실패하고, 연산군의 세자 시절에 그 스승들이 훌륭한 스승들이 많았는데 다 덕을 함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연산군이 우리 함양에 살았으면은 덕을 함양해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됐을 건데 덕을 함양하는 이 함양 동네를 몰라가지고 연산군이 훌륭한 덕을 함양하지 못하고 폭군으로서 끝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연산군이 확하게 된 근원이 뭐냐? 물론 유자광이라는 간신배도 있지만 연산군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종대왕한테 누가 그런 얘기하면 성종대왕은 사람을 안 죽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두고 보자, 나중에 다시 의논하자, 이렇게 항상 핑계를 대면서 사람 죽이는 일을 신중히 했어요. 근데 연산군은 자기 분노에 딱 걸리면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성종대왕은 어지신 성격이기 때문에 누가 신하를 죽이자 그러면 잘 죽이지 않고 생각해보자고 계속 미뤄두고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이, 어진 성격과 포악한 성격, 이것이 전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본성. 근데 우리 육아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자에서 본성은 타고난 착한 성이다. 이것이 자라나는 환경에 의해서 나빠진다. 근데 저도 유교로 신자이긴 하지만은 연산군의 예를 보면은 연산군은 절대 자라나는 환경은 되게 어진 일도 제인찬 선생이라든가 조지사 선생이라든가 허침이라든가 내계 유행이라든가 훌륭하신 선비들이 주변을 감싸고서 가르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화가 안 됐어요. 덕성을 함양하는 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고난 본성이 사이코패스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포악한 임금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본성은 악하다 라는 순자학설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성리학자들은 순자학설을 따르면은 그건 폐악한 반동으로 여깁니다. 종교에 대한 신념을 배교자, 배신자로 여기기 때문에 성리학자들은 순자학설을 따르지 않고 맹자의 성선설, 우리 본성은 착하다라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리학 시대가 아니니까 맹자의 성선설이든 순자의 성학설이든 우리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의 실패하신, 근데 일두 제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 연산군이라는 사람은 이건 상종할 인간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종대왕한테 저는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고을 현감이나 하겠습니다 하니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종대왕이 안흥 현감으로 보내줬어요. 함양 군수로 보내야 되는데 함양 군수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옆 고을에 안흥 현감이 피었으니까 그 자리로 가거라. 그래서 안흥 현감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정치를 폈는데, 연산군이 자기하고 뚝 떨어져서 시골에 가 있으면 좀 봐줘야 되는데 인간은 봐주질 않는단 말이야. 그 악인들은 멀리 떨어져서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제 봐주면 될 건데, 기어의 연산군이 함양에 계신 일두 선생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다 못 죽이고 저 종성에 귀한 거였는데, 그렇게 돼서 일두 선생은 함양에 안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안흥 현감을 지내시면서 고을 현감으로서 일두 선생은 부자와 가난뱅이 남녀노소 귀천 이런 걸 따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차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조 선생은 별로 그런데 개의하는 성격도 아니에요. 원래 집안이 부자라서.
그래서 성격이 원만하고 부드럽고 전혀 모난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편견도 없고, 그래서 누구나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줘서 시집 못 간 처녀들은 다 물자를 보내서 시집도 보내주고, 이렇게 어진 정치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일조 선생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황금으로, 부잣집이니까 황금으로 술잔을 만들어서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조 선생의 친구분인 한원당 김기필 선생이 합천이 처갓집이라서 합천에서 사셨는데, 합천에서 안민평가원 놀러 와가지고 일조 선생이 환영연을 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술 마시면서 황금 술잔에서 술을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원당 선생이, 아니 일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디 고을 현감이 황금 술잔에다 술을 마시느냐? 너 제정신이냐? 막 이렇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책서는 부무지도야라고, 올바른 길로 책망하는 것은 벗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책망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벗들은 서로 옳은 길로 가도록 책망하는 것이 바로 책선이라 하는데, 책선의 도리는 바로 부모지간에 할 수 있는 도리죠. 요새 사람들은 친구지간에도 그런 말 하면은 삐쳐가지고 다시 데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조 선생은 성격이 원만하시니까, 아, 친구야, 네 말이 맞긴 맞는데, 내가 뭐 황금 술잔에 말도 어차피 고을마다 다 은잔 술잔은 있는데, 내가 은잔 술잔 대신 황금 술잔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겠느냐? 물건을 보고 탐내는 것은 황금의 잘못이 아니고 황금을 탐내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이 된 거지, 황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양에 저기 휴천면에 가면, 문정리에 가면은 이영년 선생이 있는데, 이영년 선생하고 이조년 선생하고 형제지간이에요. 이 형제지간이 저기 한강에 가면은 양천강이라고, 지금 양천구, 서울 특별시 양천구에 가면 양천강이 있는데 한강의 지류죠. 양천강에 배 타고 양천강을 이제 둘이 이제 시골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형제지간에 이조년 선생하고 이영년 선생하고, 이영년 선생은 함양 휴천면 문정리에 묘소가 있습니다. 함양에 와서 은거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이 두 분이 배를 타고 이제 한강을 거슬러서 이제 시골로 내려오려고 양천 들길을 가는데, 길가에 보니까는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보따리를 보니까 거기 황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지간에 서로 황금을 보고서, 형님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나눠 가십시오. 둘이 나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어떤 여우를 지나는데, 이준현 선생이 그 황금 보따리를 강물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영년 선생이, 형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 귀한 황금을 왜 던지느냐? 그러니까는 이준현 선생이 뭐라고 그래요? 아, 황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마음에 검어져가지고 형님께 내 거보다 더 크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 형님 거하고 나 거하고 또 바꿔야 되는데, 형님이 바꿔줄까? 내 거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또 형님이 내 걸 더 욕심내는 거 아닌가? 내 것까지. 이렇게 서로 의심이 든단 말이야, 마음속에. 황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검어져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금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영년 선생도, 그래, 나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 네가 과감하게 던지는 거 보니까 내가 너만 못하구나 하면서 자기도 확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강, 그 양천강에는 투금탄이라는 전설의 그 팻말이 있습니다. 전설의 고장이. 투금탄, 황금을 던진 여울이란 말이에요. 그 여울을 지나가면서, 배 타고 지나가면서 황금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 투금탄, 황금을 던진 형제, 우애로운 형제 이야기가 바로 함양에 사시던 이영년 선생의 형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을 보면서 마음이 동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황금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은 황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명한 육조대사 그 선종에도 그런, 육조 해능대사의 스승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승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제 마음이 자꾸 요동치고 흔들려서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스승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꺼내오너라. 그러면 내가 안정시켜 주겠노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깨닫단 말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 세상, 이 심장이, 세상 주변 환경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육아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의 그 투금탄 전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지. 그래서 일조 선생은
황금 술잔을 가지고 술을 마셨지만은 황금에 탐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현감이 계속 그 황금 술잔을 보관해서 내려갔는데 시간 됐어? 알았어, 빨리 주지. 그래서 황금 술잔을 술 마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는 현감이 한 몇 대를 내려가다가 그분도 훌륭한 진주 출신의 아는 현감인데 이분이 여기 황금 술잔이 있네. 이건 내가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고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조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황금을 훔쳐갔느냐? 황금 술잔을 훔쳐갔느냐? 그래서 황금 술잔을 찾아오라 하는데 그 현감은 관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훔쳐간 게 아니고 아전들이 모함하기 위해서 감춰놓고서는 현감 수령이 훔쳐갔다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건은 미결로 끝났어요. 미결에서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니까. 현감이 가져갔느냐, 아전들이 모함하기 위해서 숨겨놨느냐. 그래서 미결 사건으로 끝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황금 술잔이 작물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제 타경 선생께서는 중앙에서 사관으로 계셨는데, 사관으로 계시면서 성종실록에다가 이제 사초를 쓰는데 거기다가 자기 스승신 전필제 김종철 선생의 조의제문을 썼단 말이에요. 조의제문이라는 그 뭐냐면은 바로 의제를 조문하는 글인데 전필제 선생이 의제를 조문하는 글을 쓴 목적이 뭐냐? 의제는 단종이고 그 단종을 조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단종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의제를 죽인 사람이 항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제가 단종이면 단종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조죠. 그럼 세조를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신하로서 자기 임금을 비난하는 것은 이거 역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종시대 훈구파들이 볼 때는 그 당시 전필제 김종 선생과 그 제자들은 살인파인데 살인파라는 것이 세조를 은근히 비난하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완전히 역심을 품고 있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자광과 이육돈 이런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의제는 단종이고 항우는 세조를 비난한 것이다 해가지고 역사의 사건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어난 것이 바로 무오사화죠. 그 무오사화를 일으켰는데 그때 무오사화 일어났을 때 타경 김일성 선생은 바로 이 청계서원 이 자리에 청계정사가 있었는데 청계정사에서 병을 요양하고 계셨는데 저 중앙에서 의금보도사 지금 말하면은 이제 5개 감옥 집행관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잡아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아는 현감이신 입도 선생도 친구가 잡혀가니까 곁에 있었는데 친구지간에 작별을 구하면서 타경 선생이 일도 선생한테 잘 계시오. 나는 이번에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하니까 일도 선생도 다 예견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니요.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요. 우리 다 같이 죽을 팔자요 하면서 그러니 부디 편안히 가시오 하면서 작별을 했는데 그것이 연결이 된 거죠. 서로 영원히 못 만나서 끝나는 건데 그 일도 선생은 타경 선생은 바로 참수를 하시고 일도 선생은 저 종성의 함경북도 종성에 귀양 가서 벌써 몇 년 더 사시다가 98년에서 1904년까지 사시다가 거기서 이제 갑자사화가 일어나기 전에 다행히 갑자사화가 일어났을 때 살아계셨으면 또 참수당할 건데 참수는 안 당하시고 이제 병들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함양역 수동면 승안사에다가 이제 반장을 해서 모셔놨는데 그때 모신 다음에 이제 부관참시 관을 꺼내서 시체를 허리를 자르는 부관참시형을 당하셨죠. 그래서 타경 선생께서 왜 성종실록에다가 전필제 김조선에게 조의제문을 실었느냐? 조의제문이라는 건 단종에 대한 충신들은 여러분들 사육신 아시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이계, 유흥부 이 6분의 충신들이 단종을 세조대왕한테 쫓겨나서 상황으로 있으니까 다시 단종을 복구시켜서 왕조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충성으로 단종 복위운동을 일으켰는데 결행을 하지 못했어요. 선비라는 것은 결행력이 좀 부족하죠. 박정희의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결행을 해야 되는데 결행을 못하고 눈치 보다가 김질이라는 간신배가 이제 모함을 다시 고변을 해가지고 실패로 끝났죠. 그렇게 끝나니까는 이분들이 사육신부들은 다 참혹하게 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종의 충신들이 첫 번째 충신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신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생육신이란 말이야. 매월당, 김시수, 추강, 남여원, 성담수, 어계조려 이런 분들이 6분이, 이분들은 관란장, 원호, 이분들은 다 벼슬을 안 하시고 세조대왕의 밑에서 벼슬하기 싫다 라는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키면서 벼슬 안 하고 그냥 살다 죽겠다 하면서 다 자기 시골집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최고의 생육신이 매월당 김시수 선생이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유명한 불교학자고 시인인 매월당 김시수 선생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저기 원주에 은거하신 관란 원호 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란 원호 선생도 훌륭한 생육신인데, 근데 이 추강 선생이 이제 육신전을 지은 것은 사육신에 대한 거고, 추강 선생이 육신전을 지었기 때문에 생육신이 돼가지고 또 이분도 생육신이 됐단 말이야. 근데 매월당 김시숙과 관란 원호 선생을 타경 김일선 선생이 가서 만나보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타경 김일선 선생은 전필제 김죽 선생한테 배운 살인파의 영수이면서 동시에 또 관란 원호와 매월당 김시숙한테 배운 절이파의 또 영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경 선생은 단순한 전필제 김죽 선생도 살인파이긴 하지만 단종에 대한 충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절이파를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 절이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필제 김죽 선생의 조의제문, 그것을 성종실록에 수록하신 타경 김일선 선생, 또 그것을 전필제 문집의 첫머리에 실은 네개 조의 선생, 이분들은 단종에 대한, 비록 세조대왕과 성종대왕의 그 조정에서 벼슬을 했지만은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신적인 육신들로서 사육신, 생육신과 같은 똑같은 정신적인 육신들로서 전필제, 타경, 일두 정여창, 그 다음에 매개 조의, 권오복 선생, 수원 권오복 선생, 이분들도 성종실록 사초에다가 여전히 조의제문을 실었단 말이에요. 조의제문이라는 것은 살인파들의 정신적인 상징적인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단종에 대한 충성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단종에 대한 충성은 뭐냐? 조선왕조 정통성을 수호하고 자기 임금님한테 충성심을 잃지 않는 정신의 지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의제문을 자기들의 정신적인 지표로 삼아서 그것을 가장 편창하시고 가장 성종실록에 수록함으로써 그 정신을 표창하신 분이 타경 김일선 선생의 충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종에 대한 제3의 충신으로서 타경 김일선 선생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 기념될 것이고, 또 이분이 이제 고종 때까지 문묘에 종사시키자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도학자만을 문묘에 종사한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 문묘 동방 오영리, 한원당 김경필, 일두 정여창, 정암 조광조, 회제 이현적, 태계 이황, 이 5분의 도학자는 전부 도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도학자 아닌 사람은 문묘에 종사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타경 선생은 기본적으로 문학자지 도학자가 아니다 라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묘에 종사되지 않고 끝났는데, 그렇지만은 이 타경 선생이 바로 단종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살인파들의, 절이파들의 정신적인 지표인 전필제 선생의 조의제문을 성종실록에 수록함으로써 그 충의 정신을 천고에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신 최고의 현인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타경 선생의 아버지는 김명이란 분이고 할아버지는 조료 김극일 선생인데, 급자일자 김극일 선생은 할아버지는 아주 최고의 효자란 말이에요. 3년상도 지키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간병도 열심히 하시고 평생을 아버지 돌보기 위해서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전부 나가서 벼슬, 과거에 보고 벼슬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벼슬 안 하고 끝까지 자기는 고향 청도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죽겠다 하면서 평생을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형제 6명을 뒀단 말이에요. 김명이란 분도 형제 6명을 두고, 또 이 김명이란 분은 자기 타경 김일선 선생의 아버지 만명자 김명이란 분은 문과에 급제하신 아주 대단한 학자란 말이에요. 또 그 동생 김용이란 분도 문과에 급제하신 학자고, 그 다음에 타경 김일선 선생의 형님이신 김준손, 김기손, 김일손, 이 삼형제가 전부 문과에 급제하신 분들이고,
또 맏형이신 김준선 선생은 동창 김준선 선생은 함양 군수를 지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경이 무사화 때 붙잡혀갈 때 함양 군수로서 귀양을 순창으로 귀양 가서 귀양살이 하다가 중종 반정이 일어날 때 이분도 똑같이 반정을 의병을 일으켜서 중종대왕을 왕으로 삼겠다 해서 일으켰다가 벌써 서울에서 이미 달성이 됐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고 그래서 1등 공신은 못되고 나중에 그냥 공신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형제 집안의 저력 김두길 선생이 효자인데 그 아들이 두 형제가 다 문과에 급제했고 또 손자 3명이 다 문과에 급제했고 또 김명이란 그 타경 선생의 아버지 김명이란 분은 아내한테서 아들 셋을 적차한테서 아들 셋을 낳고 또 첩한테서 원영이정 문명 흠명 문사라고 8명의 서자를 낳았어요. 또 딸도 셋이나 낳고 그래서 14명의 남매를 낳으신 굉장히 정력이 세신 분이에요. 저력 김두길 선생이 그렇게 효자이기 때문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고 효자 지방에서는 반드시 큰 경사가 있다는데 그 집안이 대대로 문과급제는 경사롭고 나중에는 그 형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삼족당 김두길 선생도 그 타경 선생의 조카이신 삼족당 김두길 선생도 문과에 급제하시고 기묘 현인으로 되셨고 그래서 그 다 훌륭한 집안이 돼가지고 타경 김일 선생이 최고의 청도에는 그 김예림씨 상현파의 최고의 현인으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현인들 효자의 보람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타경 선생을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 무더위에 계속 앉아 계시기 불편하니까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헤야리야 봄이 왔네 봄맞이라세 한 달, 두 달, 석 달이 흘러 한절기 지나가면 어디로세 옥사꽃피기에 보신다 단진 성육꽃 피어도 아니 오시네 풀레꽃 피면 장미꽃 피는 뒷동산에 푸른 달 뜨고 새우는 싱싱산 전에 죄송한 빛이 수없이 성이 피어서 다들 좋으시고 내 마음도 되네 가지가 뿜으시며 꽃 피고 헛금새는 우리 밭머리에 풍년일세 얼얼얼얼얼 상산이요 얼얼얼얼얼 상산이 오고 얼얼얼얼 상산이고 사랑해 보시는구나 꽃방울이 울렁대고 꽃 달려나왔어 붉은 꽃 파란꽃 떨리고 호도 하얀 꽃 날쌘자 색이간 무덤 붉은 빛난 꽃 아롱다리 푸른 꽃 꽃사시우 꽃사 꽃이 사시우 꽃살사 사랑해 보시는구나 사랑해 보시는구나 잘한다. 다음은 제가 민요를 들려드릴 거예요. 실은 준비한 게 더 길었는데 여러분들 더우실까봐 조금 잘라서 여러분들 재미만 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이거든요.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시고 우리 음악을 즐길 때는 아까 무용도 그렇고 여러분들 추임새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추임새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제가 얼씨구 선창하면 여러분들 같이 해보실게요. 얼씨구! 좋다. 좋다! 좋다. 잘한다! 좋다! 이쁘다! 이쁘다. 자, 제가 이따가 민요 하면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고 진도아리랑 아리랑 하는 거 있거든요. 그때 제가 마이크를 돌릴 거예요. 같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
공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할게요.